박보미 TV. 박보미 TV. 네, 그러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와가지고요. 이제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볼 겁니다. ETF로 포트 짜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넣어주셔가지고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황당스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ETF 포트 꼭 짜야 될까요? 그 질문을 저한테 먼저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여기다가 네 한 글자 써왔어요. 답변 네. 네, 당연히 그냥 황당한 질문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저도 이 질문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질문들을 딱 봤을 때 이 질문이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네, 짜야죠. 왜냐고 물으신다면 몰빵은 안 됩니다. 일단 ETF도 되게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는데 애초에 ETF 자체가 분산 투자하는 툴인 건 맞지만 이것도 다시 또 여러 개를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좋대 그래서 이걸 다 몰려갔다가 저 사람이 저거 좋대 그래서 다 몰려갔다 이러면 나의 투자의 중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애 주기 그다음에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ETF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은 그냥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ETF도 마치 일반 주식 투자자들처럼요. 하나 들어있거나 한 30개 들어있거나 이게 좀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과분산도 좋지 않고 이제 집중도 좋지가 않잖아요. 중간을 좀 찾아가는 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로 포트 짜는 전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가장 첫 번째로 자, 국가 분산입니다. 자,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국가들을 대표하는 지수들, 국가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ETF를 손쉽게 이렇게 쏙쏙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막상 미국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도가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이런 국가들 ETF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미국은 다들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3개입니다. 땅이 커가지고 지수도 3개. 3개예요, 3개.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다우존스 30인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정말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나스닥 100은 미국의 혁신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 기준이 혁신과 성장이 기준이네요. 네.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테크 기업들이고요. S&P에 상장하는 것보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조건이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나스닥 100이 수익률을 그려보더라도 가장 좋게 나오는 이유는 성장주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성장을 상징한다, 나스닥 100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S&P 500이죠. 워런 버핏이 자기 와이프한테 유언처럼 모르겠으면 일단 S&P 500 사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S&P 500이 미국을 대표하는 건데 나스닥은 IT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면 S&P 500은 에너지, 화학, 뭐 그 다음에 금융 저희가 보통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뭐 3M이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S&P 500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는 미국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S&P 500이 맞습니다. 근데 나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 요새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마음에 들어 성장성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다우존스 30인데 다우존스 30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 너무 없어요. 네, 인기가 굉장히 없고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네, 하지만 다우존스 30이 역사는 제일 깁니다. 130년 정도 넘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우존스 30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블루칩 기업들을 담고 있어요. 이 블루칩 기업들이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놨는데 기업들의 이름 딱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 존슨앤존슨, 3M,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신뢰성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증시의 신뢰성. 그래서 나스닥 100은 성장성, S&P 500 대표성, 다우존스는 신뢰성. 오, 그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은 바로 이해되시는데 이 중에 수익률이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성장성이 제일 좋죠. 미국은 성장성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대표성, 신뢰성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ETF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다우존스 30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량이 적어서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지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지수 중에서 그럼 지금 당장 어떤 거를 선호하세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나스닥 100, S&P 500, 그 다음에 다우존스 30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받는 게 이 지수별로 배당률이 어떻게 되나요? 배당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다우존스 30이 가장 높고 딱 종목들만 보더라도 배당 많이 하는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S&P 500이 높고 그 다음에 나스닥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보통
보통은 S&P 500이 중간인데 2% 내외 연간으로 이 정도는 넘는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나스닥이 정말 높을 때는 1점 후반대 연간으로 뭐 아닐 때는 뭐 1.5 언저리고 다우존스는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지수가 유명한 게 다우존스라는 지수 자체가 배당 좀 성향이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게 제가 선호도 순으로 책을 써놨는데 중국은 맨 나중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인도인데 인도는 종목 투자가 안 돼요. 종목 투자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오, 진짜요? 네. 아, 그럼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원활하게 거래가 안 되고 증권사에서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슈인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ETF밖에 대안이 없다. 맞아요. ETF 혹은 펀드밖에 대안이 없는데 인도라는 나라를 딱 봤을 때 요새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 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인도의 대표 지수는 니프티 50입니다. 니프티, 피프티를 약간 지수 이름처럼 형상화시킨 거죠? 맞아요. 그럼 니프티 50 어떤 지수인가요? 니프티 50은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만 투자를 하는 건데 인도의 금융시장을 보시면 되게 시가총액 큰 애들이고 대기업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대기업화. 약간 우리나라 옛날처럼 되어 있군요. 맞아요. 대기업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모기업이 이 회사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니프티 50이라는 지수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들에는 거의 다 투자를 하실 수 있다. 50개만 담아도 충분하다.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있죠. 있는데 인도라는 시장은 그래도 신흥국 시장이고 미국보다는 변동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뭐 다른 리스크적인 이슈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비해서 선진국이 아니니까 인도는. 그래서 성장률도 좋고 뭐 수익성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 너무 넓게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대기업 50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대표성도 있고 인도를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도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구죠. 인구.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 인구가 소비를 했을 때 얼마나 이 형성성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한 인도 소비 시장을 노리고 있는 ETF들도 국내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니프티 50 말고 네. 다른 스타일의 인도 ETF가 있어요? 있어요. 네. 막 엄청나게 회자가 되지는 않지만 인도가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었어요. 얼마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비를 시작하면 얼마나 소비 시장이 좋을까. 소비재 기업들을 담아가지고 ETF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만든 ETF들이 있습니다. 인도 컨슈머라는 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ETF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만 있었는데 아마 하나 더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서 인도라는 컨셉 하에 나는 인도 지수도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14억 인구라면 굉장히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일 것 같다.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일본인데 일본은 대표 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니케이 225 이게 더 유명하고 두 번째는 토픽스인데 그러니까 니케이 225는 정확하게 뭐냐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225개 심플하네요. 상위 225 하면요. S&P 500이 기업 500개인 것처럼 니케이도 225개라고 봐주시면 되고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토픽스. 하지만 토픽스와 니케이 지수를 그려보면 니케이 지수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도 대기업들이 수익률이 더 좋았고 니케이 225가 글로벌 벤치마크입니다. 토픽스를 글로벌 벤치마크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라는 거는 보통 월가든 아니면 리서치든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을 때 일본의 주가가 이렇다, 일본의 증시가 이렇다라고 기사라던가 아니면 판단을 내릴 때 니케이 225를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미국은 S&P 500을 본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를 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도 토픽스랑 니케이랑 구분되어서 딱딱 ETF가 매칭이 돼 있겠네요. 있는데 토픽스 ETF는 거래가 많이 안 돼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있는데 그냥 니케이 225 ETF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고가 지수들도요.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환 해지 H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고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순위 중국입니다. 중국 G2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살아날 가망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제 책에도 다뤄놨는데 부동산이 흥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흔했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가로부터 땅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부터 땅을 빌려서 그 빌린 료를 국가한테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저한테 필이 옵니다. 얼마나 정경유착이 심할까. 그래서 이 중국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고 그래서 부동산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고 막 이런 것들도 그 정부에서 계속 막아주다가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소비는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내 집값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갑자기 소비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세계적인 공장의 지위도 많이 잃어가고 있죠. 왜냐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은 물량들이 끊기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본인들의 소비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기는 하지만 옛날의 위상 2005년, 2006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막 중국 주식 막 올라가고 막 쏘고 이랬던 시절이 돌아오기까지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중국 경제 지표들은 통계가 보셔야 되는 게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PMI 제조업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지표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중국은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수가 정말 많아요. 중국이 대표 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는 상하이 지수인데 상하이 지수는 국내의 ETF가 별로 없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국내에 상장되는 건 CSI 300 지수인데 CSI 300 지수는 홍콩과 중국 내륙 기업들을 다 담고 있는 중하권을 다 담고 있군요. 중하권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SI 300이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일단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차라리 뭐 제가 책에 담고 이런 건 아닌데 차라리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 제일 나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을 중국은 항상 그 양회라고 하죠. 3월, 4월 달에 양회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고 근데 거기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 정책이 그렇게까지 잘 워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CSI 300 하나만 알아도 일단은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지금은 그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 국가들을 설명을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저는 미국을 제일 선호를 해요.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 선호도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경제 성장률 괜찮고 리스크 대비 성장률 괜찮고 수익률 괜찮고 앞으로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다른 채널에서 제 책 얘기한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기업 우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하기에 되게 좋은 나라고 무한 경쟁의 나라입니다. 지켜주는 게 없어요. 다른 나라랑 대비했을 때 우리 기업을 지켜주고 이런 건 있겠지만 막 이 기업을 지켜주겠다, 이 기업을 지켜주겠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서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이런 애들도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업들이 난리를 쳐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투자의 어쩌면 자본 시장의 본질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미국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진짜 큰 기업들도 가끔 보면요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독점 관련해서 엄청 강하게 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가끔 보다 보면 저 회사가 잘 돼서 미국이 참 먹고 사는데 도움을 많이 줄 텐데도 와 진짜 저런 데서는 가차 없구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미국은 정말 커져도 안심하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 성장을 위해 그렇게 큰 자기들끼리 완전한 자유 경쟁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미국의 저력이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계속 때려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약간 이겼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문회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독점 제재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들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의 투자의 매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탑다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나라들을 쭉 훑고 나서요. 좀 더 내려와서 이제 산업별로 갈 건데요. 되게 특이했던 게요. 책에서 섹터 구분을 해주신 게 주식 ETF 자체를요. IT와 BIT로 구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혁신 성장 테마가 가득한 이 IT 쪽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뭐 사실은 국내 ETF들이 IT 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눈 거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ETF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기 때문에 이제 IT와 BIT를 나눈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BIT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IT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BIT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IT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유난히 테크 쪽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테크 기업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T 쪽의 시장의 변화라던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앞단에 다뤘습니다. 그런 혁신 성장 테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신 게요. 반도체랑 메타버스, AI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요.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나를 설명하려면은 거의 하나당 몇 시간씩 걸리는데 정말 간단하게 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상품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팹리스, 파운드리, IDM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메모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머지는 제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시작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반도체의 시작. 네. 시작은 미국이었겠죠? 미국이었죠. 미국의 통신사가 있어요. AT&T라고. 그게 반도체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ETF가 정말 많아요. 국내에 정말 많은데, 여기서 난 잘 모르겠고 일단 하나를 딱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미국 반도체 ETF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미국 반도체 ETF가 제일 대표성을 가지고 네. 있다. 그냥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반도체 ETF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헤게모니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국내 반도체도 괜찮고 대만도 좋고 일본도 다 각자마다 스토리가 따로 있지만,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반도체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반도체 하나에 정말 여러 가지 칩이 들어가거든요. 비메모리, 메모리 뭐 등등등등. 그래서 부가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반도체가 100만 원이다. 그럼 이 하나의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는 주체는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주체인데, 그 주체가 30만 원을 가져가요.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중에 30만 원. 30만 원을 가져가고,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100만 원 중에 9만 원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30만 원을 가져가는 게 가장 고부가가치인 거잖아요. 그럼 그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미국이 그 로직 반도체 시장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정말 다양한 반도체 ETF 라인업이 있고, 각자마다 다 긍정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팹리스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국내 반도체 ETF 중에서도 다시 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거, AI 반도체 공정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다 많은데, 일단 거기까지 가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나는 반도체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딱 하나 정도로만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시작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미국 반도체 ETF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 ETF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거의 다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AI도 말씀을 주셨는데, AI는 제가 일하면서 AI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대학원도 다니셨군요.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딱 졸업을 했는데, 저는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모르고 2021년도부터 다녔나? 그때의 AI 느낌은 또 다를 텐데요. 많이 달랐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분은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경제 대학원을 가야지 왜 그런 걸 가니?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AI 시장에 대해서 그때도 긍정적이었고 지금도 긍정적인데, 그래서 거기 있었을 때 다닐 때 챗 GPT가 딱 나왔어요. 2022년 12월이니까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교수님들 난리 나고, 업계에 계신 분들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 개발하고 계셨던 분들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장 옆에서 보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런저런 포럼들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금융업에 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분들은
분들은 업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술의 관점에서. 그죠, 기술의 관점에서. 예. 근데 그분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안 바라보시죠. 저만 이제 어떤 기업이 이길까 막 이러면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그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을 때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특별한가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교수님이 아니?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가나 뭐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엄청나게 특별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실상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뿐인데, 그 한 단계 나아간 게 큰 폭으로 움직인 건 맞대요. 그리고 그분이 약간 시니컬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케팅을 잘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일론 머스크랑 막 마이크로소프트랑 투자했다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AI가 구동되기 전에 일단 개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자기는 마케팅을 잘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태세가 언제 바뀌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을 출시했을 때 대단한 것 같다. 코파일럿이요? 코파일럿 대단한 것 같다. 코파일럿 보라고 막 수업 시간에 가져오셔가지고 그대단하지 않냐고. 그리고 챗GPT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문 쓸 때 다 챗GPT 검색해서 쓰라고, 자유롭게 쓰라고, 우리가 AI 대학원인데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코딩도 다 챗GPT 시키라고 막 숙제 내줘놓고 챗GPT한테 물어보라고. 진짜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은 IT 인력들이 맞아요. 저걸 보고 내 직업은 없어지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대요. 많이 느껴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과 출신인 사람들은 그걸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너무 좋죠. 그냥 아싸 막 이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바로 직업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직군 중에서도 완전 시니어 레벨이신 분들은 별로 그런 걸 안 느끼시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2, 3년 차 분들이라던가, 뭐 자기한테 물어봤을 때 기본적인 코딩을 해서 드리는 역할을 본인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다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그 전보다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니어 개발자 분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진짜요. 현실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혁신은 좋은데 네. 내 밑에 있는 이 부하 직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보이는군요. 그건 조금 안타깝고, 본인들은 많이 누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 한창 그 판교랑 이런 데가 핫할 때 많이 누리신 분들도 많고, 그때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2년차, 뭐 1년차, 3년차 이런 분들은 특히 언어 모델 쪽이었다면 본인이,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 대학원이었으니까 언어 모델 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챗GPT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뭔가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사다리를 저기 모르는 로봇이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린 느낌이에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으로, 기술력과. 근데 사실 그 AI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오픈 AI가 돈을 벌면 70%를 가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낸 다음에 구글에 관심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학계에서도 쳐주는 게 구글 사람들이 쓴 논문이에요. AI 논문. 왜냐하면 구글 알고리즘 관련된 거, 추천 알고리즘 관련된 거, 유튜브 알고리즘 관련된 거, 딥러닝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애초에 챗GPT도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에서 만든 그 기술력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주머니를 딱 찼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회사가 된 거고, 구글은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고 논문도 정말 많고 AI의 시조세예요. 그건 구글이 맞는데, 뭐 마케팅적이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이건 약간 논외로 세긴 했는데, 일단 AI 산업은 이 정도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질문은,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AI 역사 이런 걸 또 배우잖아요. 그럼 1965년부터 시작을 해요. AI 공부를 65년부터 나와요? AI가 탄생했다고 학계에서 보는 건 1965년이에요. 다트머스 대학교. 미국이죠. 거기서 탄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AI는 3번의 겨울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마지막에 반짝거렸던 순간은 알파고. 알파고 이후에 그쵸? 이후에 한 번 또 이렇게 디핑 포인트가 있었고, 근데 지금의 제가 이제 업계 분들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은 봄을 넘어서 여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봄을 넘어서 여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포기를 하지 않을까? 돈이 되니까. AI가 돈이 되니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AI 관련되어 있는 ETF가 정말 많은데 거기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선별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이제는 AI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이 기업이 확실하게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ETF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는 ETF를 보셔야 된다. 근데 이거 난 잘 모르겠고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미국 테크, 빅테크 기업들, 미국 테크 탑 10.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그 유명한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이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기업들은 10년, 15년 전부터 여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 기업들을 사는 게 그냥 AI 투자가 되네요. 맞아요. AI 이름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어차피 같다라고 봐도 같아요. 되네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왜 항상 새로운 테크 기술이 나오면은 맨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일까?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 비단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도 막 논문 낸 게 있어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 거고 AI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백스토리를 하나 더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챗 GPT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업계에서는 그게 항상 물음표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물음표. 왜냐면 채팅을 할 때 얘가 뭘 잘해야 되냐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얘랑 채팅을 하다가 욕을 한다던가 나한테 아니면은 성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결론을 맺은 챗봇들과 챗 GPT와 비슷한 이제 언어 모델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라벨링을 했지? 이거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어떻게 다 이걸 했을까라고 제가 궁금했는데 뭐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서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엄청나게 큰 포럼 이나 이제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또 업계에 이제 들리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더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많은 돈으로 되게 인건비 싼 국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수천 명을 고용을 해서 몇 년 동안 그걸 시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를 했다고 얘기가 들린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AI를 만드는데 그 정도의 돈과 인력이 투입이 되면은 당연히 필터링이 잘 되죠.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는 사람의 손으로 엄청난 노력에 노가다가 있었다. 네, 많이 라고 볼수 있는 느끼시잖아요. 거네요. 이게 디지털리 이거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갑니까? 네, 비슷한 겁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의 뒤에는 엄청난 아날로그가 있죠. 그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논외고 AI를 투자하신다면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AI 빅테크 10 모아놓은 ETF라던가 테크 탑 10을 모아놓은 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에 반도체 살짝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AI 쪽은 뭐 다른 걸 몰라도 제가 영상을 다루고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그렇게 고난도 영상의 기술을 쓰는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튜브는 기본기만 익혀도 할 수 있는 마치 또 컨트 하는 친구가 바라볼 때 엑셀 가지고 덧셈 뺄셈 서식만 쓰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자막이었거든요. 저희 채널은 좀 특이한 게 초창기부터 거의 풀 자막이 있어요. 자막이 많이 없던 시절에도 제가 한 번은 청각이 좀 불편하신 분께서 우리 채널에 자막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메일을 주셔가지고 그 후로는 무조건 자막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고집처럼 가지고 있게 됐는데 그래서 자막을 다는 게 가장 오래 걸려요. 영상을 일주일 정도 만약에 하나 걸리고 만들고 이럴 때도 자막만 한 3일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챗GPT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괜찮죠? 대신하는 프로그램 쓰시죠? 지금은 기계가 다 해요. 그죠? 네. 사람보다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기 전에도 자동 자막은 있었어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저희가 그래도 얼추 적어주니까 수정하는 것에 좀 노력을 했는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챗 GPT를 활용한 자동 자막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위스퍼를 쓰고 있는데 위스퍼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IRP는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막에 I는 대문자로 적어주고 인디비주얼을 원래는 한글로 인디비주얼 이렇게 적혔는데 영어라고 인식하면 영어로 그냥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줄여가지고 IRP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인식해서 I를 대문자로 적어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거 같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하기 어려운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언어 모델을 이 정도로 디벨롭 시킨다는 거는 이게 말만 듣고서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이해하는 거는 거의 사람의 인식 수준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 예시를 뭐 책에는 안 담아놨는데 제가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AI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그 저희가 구글 같은 거 가끔 어디 사이트 들어갈 때 로봇이 아닌 걸 인증하세요 이러면서 횡단보도 있는 사진 고르고 표지판 고르잖아요. 그거 왜 할 것 같으세요? 그거 기계 못해요? 그게 기계가 못하는 게 아니라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저희가 다 라벨링해서 주는 거예요. 구글과 플랫폼 회사들은 그렇게 AI 라벨링 데이터를 가져가요. 잠깐만요. 이게 횡단보도라는 걸 인식하는 그 통계를 제가 제공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구글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 오늘도 한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비단 구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그게 근데 이유라고요? 그 이유예요. 그렇게 가져가요. 저희가 자율주행 하면서 데이터를 그렇게 가져가요. 하면서 이걸 왜 기계가 못할까 하면서 체크를 했었거든요. 할 줄 아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나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초록색 표지판 이런 건 저희는 보면 바로 아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산을 통해서 이게 표지판이고 이게 나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링 되어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그렇게 가져갑니다. 저는 AI 공부를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winner takes all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유저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그렇게 저희한테 가져가는 데이터가 훨씬 많고 이게 엄청나게 양질의 데이터예요. 아니 저는 보면서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마우스 잡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 당신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이걸 체크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밀이 제가 AI 데이터를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맞아요. AI 완벽하게 라벨링 되어 있는 양질의 데이터.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하긴 한데요. 별로 그렇게 궁금해 안 하고 넘어갔던. 맞아요. 이거를 왜 그렇게 나한테 계속 보여줄까? 근데 저도 대학원 가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비밀번호 바꿀 때 이상하게 생긴 글자 저희한테 치라 그러잖아요. 막 눕혀져 있고 막 뭐가 뒤덮여 있고 막 3RZT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글자. 네. 그것도 AI를 위한 겁니다. 잠깐만요. 인증코드를 휴대폰 띵 해서 받았어요. 그럼 인증코드는 거의 그냥 들어가잖아요. 바로 다음 버튼이 아니라 밑에 잘 안 보이면 새로 고치면서 보고 그거를 NT3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거는 왜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모은 이유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필기체를 막 썼어요. 그거에 대한 언어 분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상 그거를 구글이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냐? 고대 문서를 해독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딱 사진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고대 문서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일일이 보면은 해석이 되겠지만 기계한테 그냥 다 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는 다 손으로 써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글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오염돼 있고 막 눕혀져 있고 막 어떤 건 필기체고 막 얘는 뭐 이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를 기계한테 시키고 싶은데 그럼 또 뭐냐면 결국에 AI 라벨링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P야를 저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탄생한 게 구글 렌즈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겠네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사진으로 구글 렌즈를 딱 찍으면 나는 ETF로 돈 되는 걸 투자한다를 딱 뜨잖아요. 그리고 영어 번역 이런 것도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해서 인식하는 그 기술을 저희가 많이 저희도 모르게 제공해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AI 산업의 주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그게 힘이구나.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유저가 많은 기업들이 힘이 세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 구글 안 쓸 수 없어요, 저희. 저 네이버 안 쓸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주고 있었다.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빅테크 ETF를 투자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뭐 자본을 뭐 어떻게 뭐가 많고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제일 저희한테 와닿잖아요. 얘네가 뭐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못해도 5년을 우리한테 이런 AI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얘네는 전 세계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수억 명이 하루에 3번씩 저처럼 한 그 데이터는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오르면 그걸 저희가 누려야 되니까 ETF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진짜 놀랍네요. 와, 진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궁금해 안 했던 부분이 충격적인 사실을. 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대단한 소비 패턴 이런 것도 딱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그다음에 이미지 만들고 글자 인식하고 이런 거 다 저희가 다 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몇 년 동안 준 겁니다.
지금 이 동시간대에 미국에서 좀 논란 비슷하게 불이지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글에 들어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의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지난번에 농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농막이 뜨나요? 그렇죠. 농막은 평생에 제 입에서 처음 꺼낸 단어였어요. 농막을 하나 해야겠다 하면서 농막 얘기를 하고 폰을 켰는데 농막이 광고에 뜨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스스로가 이걸 뜨는 거 보면서 내 음성 정보를 모으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으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AI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알파고로 대변되는 큰 AI 붐 한 번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진짜 잠잠했어요. 그냥 지나갔던 테마처럼 잠잠하다가 챗 GPT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로 거듭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도요, 그때 핫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 너무 조용한 이 시간은 투자자로서 조용함을 느끼는 거지, 이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엄청난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AI처럼 나중에 뿅 하면서 언제 또 이런 걸 만들었대? 라고 놀라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는 좀 어떤가요? 메타버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 바뀌긴 한데 제가 책에 담아놨던 이유가 산업단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단 한 번도 이기가 식었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메타버스 산업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뭘 보냐면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저는 미국에 있는 PE라든가 미국에 있는 VC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금액의 추이를 보고, 근데 이게 AI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막 흥행을 했을 때 막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때가 반짝반짝 거리지만 꺼지고 난 다음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는 늘려왔거든요. 우리가 안 살 뿐. 우리가 안 살 뿐 VC나 PE라던가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업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그런 게 꽃을 피운 게 지금 AI인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돈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나의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인터넷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저는 메타버스 산업을 보면서 뭐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AI랑도 비교할 수 있는데 1997년인가에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정말 유명한 토크쇼에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MC라고 하죠. 그분이 빌 게이츠를 앉혀놓고 What the hell is internet? 이라고 물어봐요. 나는 인터넷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뭐냐?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은 지금 와서 바라보면 너무 멍청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빌 게이츠가 열심히 인터넷을 설명합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컴퓨터도 열심히 설명해요. 근데 그게 불과 30년 정도 전인 거죠. 아, 설명을 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네. 아무도 인터넷이 뭔지 모르고 거기 토크쇼의 질문자가 인터넷이 도대체 뭐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말하는 인터넷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해요. 어쩌면 그 알파고 때 AI가 흥했던 것처럼 AI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AI는 이미 꽃을 피운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만큼의 파급력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 돈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메타버스를 인지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업체들이 많고, 이게 결국에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이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군요.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챗 GPT를 유저가 아무도 쓰지 않았다면 AI는 이렇게 만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과 기업의 이제 투자와 성장 관련되어 있는 노력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 산업에서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를 뿐.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투자의 관점에서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일단 계속 팔로우업은 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도 꺼진 불씨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